네, 얼어붙은 뉴스의 창을 열어드리는 매경의 창. 2024년 1월 둘째 주의 첫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경제, 정치, 사회까지 중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3달 뒤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민주주의의 슈퍼볼이라고 하죠. 미국 대선을 포함해서 무려 40개의 나라에서 총선, 대선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2개 전쟁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서 촉발된 위기, 특별한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끝날 줄을 모르고 있고요. AI, 기후변화, 인구절벽까지 우리 사는 세상 전에 없이 뒤바뀔 키워드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갈 때 외롭게 남겨지지 않게, 내 삶이 춥지 않게, 그리고 나만 이걸 모르지 않게 뉴스 속의 똑똑한 지식들 발굴해서 내일로 가는 창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창문 같이 열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셀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보배들 저희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광순의 북독방 이광수입니다. 경제 읽어준 남자 한양대 김광석입니다. 일단 최근에 경제 뉴스 최근이 아니라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수많은 정부와 경제 뉴스들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좀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골라내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중요한 거를 제가 알아내는 게 사실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볼 때는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어떤 게 중요한지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쉽지 않아요.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숫자와 그래프가 있는 뉴스만 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네. 글만 있는 뉴스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저는 훌륭한 뉴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있으면 더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경의 창을 딱 열어보면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두꺼운 옷을 이제 꽁꽁 이렇게 얼어붙듯이 막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는 걸 보니 날씨가 춥구나. 결국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 사람이 옷을 두껍게 입는 것, 그게 우리가 접하는 뉴스예요. 근데 그 뉴스의 본질, 그 맥락에는 추운 날씨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우리 매경의 창을 통해서 그 뉴스의 맥락을 파악하는, 기본적으로 여러 뉴스들이 계속 등장해도 그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접하는 방식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첫 방송 주제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좀 다뤄볼 건데요. 지난해 또 이제 상당히 좀 뜨거웠고 연말에 이제 활활 타올랐습니다. 올 한 해도 내내 또 뜨거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의 이슈 정미소, 빠르게 오늘의 이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와 대시양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대형 건설사 태영건설. 지난 연말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설이 감지됐다.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풍문.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워크아웃의 대전제는 이미 2년 전부터 올렸던 부동산 PF의 경고음. 무너져버린 뚝을 막기 위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지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는데 한국의 부동산 PF 위기는 금융위기로 번질 것인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두 분이 보시기에 신년 초의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는 과연 몇 위쯤 될까요? 1위죠. 1위죠, 1위. 1위. 네. 두 분 다 그냥 1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위니까 1회 방송 주제가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이 시점에서 가장 핫한 뉴스긴 그렇죠. 하죠.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또 꼽을 수 있는 거는 혹시
2, 3위는 뭐가 있을까요? 금리죠. 금리. 예,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가 사실은 크로에서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꼽자면 선거. 선거. 네. 네. 24년이 선거의 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인데 하필이면 또 11월에 있어서 24년 내내 이 선거라는 주제가 따라다닐 겁니다. 네.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지지율이 높을 것이냐. 이게 실제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올 한 해 동안 매경이창 같이 할 이슈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경이창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태양건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태양건설이 지난해 12월 28일에 결국에는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그 전에 사실 이미 뭐 얘기가 업계에서 많이 돌았어요. 10월 중순부터 그때 이미 좀 알고 계셨죠?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부동산 PF가 그 프로젝트나 회사를 보면 임계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네. 정부가 그거를 강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기 연장해주고 심지어 이자 후불자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또 뭐랄까 규모가 사실 크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예견은 됐었는데 시점이 문제였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채권단에 또 몇 명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고, 뭐 저도 이제 뭐 태영건설 그 밖에도 여러 건설사들을 이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이 총 부채 비율이죠. 이 부채 비율이 대략 한 500%에 육박한데 태영건설이. 그러니까 이 주요 건설사 중에 부채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심지어 2023년 부채 비율이 22년보다 낮아졌어요. 네. 둘 다 500%에 육박합니다. 근데 2022년엔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채권단이나 뭐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 뭐 산업은행, 공적 금융기관에서 이미 이 태영건설과 같은 주요 건설사들이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당장 이 펀더멘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만이 아니라 상업용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네. 이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펀더멘털이 말 그대로 호황기로 혹은 회복기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 기업들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근저에 깔린 집안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집을 진 이 건설사들은 또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24년까지 연장되는 모습이고 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나빴었죠. 22년, 21년 말부터 좀 나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극단적으로 나빠졌고요. 정말 부채에 너무나 과도하게 의존해서 건설 사업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건설 경기 자체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밖의 주요 건설사들도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후도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영부터 터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월 3일에 산업은행에서 채권자 협의회를 열었고 태영에서 이제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윤세영 회장이 90세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나와서 눈물을 보이면서 네, 태영을 좀 살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간곡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태영의 자구안이 나왔지만 채권단 측에서는 영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네, 이 이상의 더 진정된 그런 자구안을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려줄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기는 힘든데 일단 저희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죠. 네. 하나는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입니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파산법 같은 걸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 하나는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쉽게 말하면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경영자가 내 재산을 얼마나 내놓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언론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진짜 회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살아날 수 있는 회사냐. 그렇죠. 그게 예.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지분 내놔. 뭐 어디 방송사 지분 팔아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이고 정성적인 지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느냐의 판단이 네. 지금 우리의 논의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논의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눈물을 흘렸네. 네. 뭐 채권자들이 뭐 돈 내놔라 말아라. 이런 논쟁으로 가면 경제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야 객관적인 된다. 판단을 해야죠. 이 회사의 지금 사업 구조가 어떻고 각 사업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의 판단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건데 이런 판단들을 못 하고 있다. 채권단이나 아니면 경영진이나 네.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을 가장 쉽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잘못을 많이 한 불량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아무리 봐도 얘는 퇴학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얘를 퇴학시킬까 말까, 네. 데리고 있을까. 근데 이 학생이 반성문을 썼어요. 나 반성문 이렇게 썼습니다. 나 절대로 아이들 안 때리겠습니다. 근처도 안 가겠습니다. 공부 이만큼 하루에 10시간 하겠습니다. 이런 반성문을 딱 보면 학교 측에서 아, 얘 자세가 회생 가능하겠구나. 퇴학은 안 시켜야지. 이 반성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성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퇴학되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나 말고 더 나쁜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 그러니까 나만 퇴학시키는 일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면 학교에서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놈 봐라. 네. 그러니까 이 자구안이라는 것은 뭐 금융위원장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나의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뭔가의 대응책. 결국 이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우리 경영진 오너 일가의 엄청난 뭔가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돼요. 자구안 자체가. 그런 의지의 일부가 어쩌면 오너 일가의 자기 자금을 태우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어떤 계열사를 매각하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의지가 좀 많이 결여됐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법정 관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국민 경제에 더 부작용이 올 겁니다. 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태형건설이 제안하는 것은 설명회 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겠다. 반드시 우리는 회생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큼도 뭔가를 투입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지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자구안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방금 전에 그 교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남을 때리는 불량 학생, 나쁜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 비유가 태형에 맞는 건지 정말 이 상황에서 태형 사태에서 태형이 정말 빌런인 건지 네.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 살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살을 깎는 거다. 그리고 뭐 결리망이라고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너 일가의 자금은 따로 지금 착복한 것이 아니냐, 파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기업은 선한 기업은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고요. 그 경영자들은 내 지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내 주가 오르면 좋고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게 기업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자산 모으지 마. 어려워지면 다 내놔. 지분 내놔. 이런 거를 처음부터 기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기업의 속성이나 경영자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요구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그런데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 근데 만약 사회적 보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선한 의지를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일종의 선한 의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제도나 명확한 숫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건설 회사를 회생하려면 1,000억이 필요한데 네. 실제로 근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 10억만 내주면 살려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하나도 안 내놓는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이 문제 자체를 자꾸 감정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사내 출연은 의무는 아닌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이제 따로 논의가 될 건데 일단 태형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인적 분할을 하는데요. 네. 태형 건설을
사업회사와 일종의 우량한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와 지분 갖고 있는 회사를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태원건설의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300% 이상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2020년? 그렇죠. 네. 예, 태원건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은 뭐였냐면 부동산 업황이 하도 변화가 크니까 우량한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이 변동성이 커도 이런 지분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정된 회사라고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회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태원건설의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재무적으로 되게 취약한 구조를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왜 그렇게 지주회사 만들고 분할했을까요? 그건 사실 경영권을 좀 유리하게 확보하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뭐랄까 해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채권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012년에 금호 사태에서 금호만 해도 2천억 원을 사재 출연을 했다. 그래서 회사를 살렸다. 우량 채무가 지금 2조가 넘는데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업의 본질, 기업의 목적, 그리고 오너 일가도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사재를 출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오너의 마음, 그리고 그 법인이라는 이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는 그러니까 기촉법이죠. 기업의 이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이 기촉법에 근거해서 워크아웃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안 준다면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파산인데 기회를 주는 과정이고 결국 이 과정은 채권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채권단 75%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채권단이 태원건설에 혹은 태원건설의 오너 일가에 혹은 경영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의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뉘앙스가 태원건설이 보기에 우리 워크아웃은 무조건 받아줄 거야. 받아줄 테니까 나는 더 적극적인 노력 안 해. 사재 출연 안 해.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미 워크아웃은 받아들여질 테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쩌면 국민이나 채권단 입장에서 더 공분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다. 법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도덕적 해이가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 저도 그러니까 뭐 일종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데 네. 이제 경제를 볼 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성장한 근간에는 뭐냐면 유한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무한 책임으로 가면요.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 모험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잘못되면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 애들 막 괴롭히고 딱지 붙이고 막 빚갚으라고 하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있는 발판에 유한 책임이 있고 사실은 어쩌면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도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도도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자면 건설회사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과거부터 계속 왔어요. IMF 때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100대 건설사 중에서 35%가 워크아웃 가고 법정 관리 그런 경험을 쭉 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경영권 내놔라. 그러면서 아무 제도가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또 얘기하고 안 하면 망하게 할 거야. 다 뺏어버릴 거야. 사실 이런 것도 옳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과 건설 기업들이 아직도 후진적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에서 언론에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재 출연해야 되고 지분 저도 거기에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오너세요? 뭔가 오너의 마음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흘리지 않고 좀 근원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계속 부분은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그리고 혹은 토론이나 아니면 뭐 설명회 그 자리 어떤 자리에서든 결과적으로 이 기업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줬을 때 그 기업이 회생 가능한가, 본질적으로 구조 개선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원해 준 만큼 국민 경제에 돌아오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이슈에 더 집중. 오너께서 울었다든가 그런 거에 네. 집중하는 게 이게 울음이 진실이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아닌지 그걸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결국 못 받고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채권당은 빌려준 사람과 앞으로 못 갚은 사람이 문제인 건데 정부하고 태형건설의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형의 입장에서는 윤상 회장이 지난번에 채권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 경제 치명상을 입힐까 봐 두렵다. 그리고 태형을 포기하는 것은 저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도 의미심장한데 이복현 금감원장도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이렇게 뼈가 있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아나운서님이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있어요. 산업은행. 아니 돈을 꿔준 사람들. 그렇죠. 채권단이죠. 네. 네. 채권자들은 돈을 왜 꿔줬습니까? 잘 될 줄 알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살기라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 지금 빠져 있다고요. 제가 뭐 태형건설이나 이런 걸 옹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한 발짝 우리 경제가 나가고 부동산과 건설 회사들이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영자한테도 우리가 뭐라 비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군 또 잘못했습니까? 채권자들은 자기 돈 꿔준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예금이라든지 또 대출 자기 받아서 투자자한테 받아서 꿔준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돈으로 꿔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 공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개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경의 창의 방향성을 조금 더 좀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이후에 파장과 피해는 정말 셀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단들, 투자자들 엄청난 피해가 도미노처럼 파산의 위기가 커질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근거가 뭡니까? 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태형건설 하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규모가 크고 그런 경험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그래서 담대한 결정이 필요해요. 질질 끌면 더 어렵다고. 네. 한번 끊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연착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태형건설 문제도 사실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정부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일방적으로 계속 막고 갔어요. 하나도 터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반로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춘천, 레고랜드 때문에. 그렇죠. 예. 벌써 지지난해가 됐죠. 예. 네. 근데 그게 부동산 PF 2천억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금융시장을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터지면 안 된다 하면서 부동산 PF를 다 막아놨어요. 하나도 터지면 안 돼. 근데 그게 근원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워크아웃이 됐든 법정 관리됐든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뭐 자금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만기 연장해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이제 부동산 PF 태형건설이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난 이후의 시나리오를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룹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사들이죠. 대부분. 네.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다 그렇죠. 그런 건설사들은 물론 뭐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룹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입니다. 네. 이미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은 2021년부터 파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2023년 기준으로 11월까지의 기준으로도 550여 중소건설사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 직전 연도만 해도 300여 곳이었는데 또 500여 곳으로 도산, 파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워크아웃 신청을 통해서 뭔가 채권단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사들은 자연 도태되거나 또 이 사업장을 들여다봤을 때
회생 불가능하다고 평가 내려서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해주는 방식인데 태형건설을 비롯한 주요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은 네.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또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이 건설 산업 안에서도 들여다보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거용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 심각한 또 그 지역은 주로 또 지방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구나 경북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 경기가 당장 회복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일들이 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경기에는 하방 압력을 주지만 어쨌든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중소 혹은 지방 건설사들은 그렇게 용인하고 대기업 건설사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이 또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논의도 또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앞서서 뭐 태형건설이 첫 번째로 터지긴 했는데 태형건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태형건설 나오기 전에 저는 롯데부터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일부 업계에서 거기도 좀 힘들다. 근데 며칠 전에 롯데건설하고 동부건설에서 보도자를 냈습니다. 우리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터지게 될 여러 가지 좀 건설사들의 위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건설 경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했는데 빚을 못 갚는 상황이니까 역시 힘들고 그 빚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24년 3분기까지의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정도 이르고 지금 4분기까지 합하면 140조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태형건설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 건설사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또 금융사들이 움직여요. 네. 금융사들이 건설사들한테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고 또 정부에서 또 나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연쇄 도산할 테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보도자료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그 재무 구조를 보면 건설사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물론 태형건설만큼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태형건설만큼 이자 보상 배율이 높다거나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그 기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롯데건설든 동부건설이든 마찬가지. 다만 이 회사들은 계열사들, 그룹사로부터의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채권단으로 가지 않아도 계열사 자체적으로 서로 이제 지분 구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응 능력은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뭐 도산할 것이다, 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동의로 개시됐다. 새해 벽돌을 달군 태형건설의 위기. 무엇의 신호탄인가? 사실 건설업체에서는 뭐 당장 내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 은행에서건 채권단에서건 돈을 빌려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기가 터지면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사가 먼저 무너지고 나서 그 위기가 이제 금융권까지 번져가는 것이 아니냐. 다음 차례가 또 금융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VF는 절대 터지면 안 돼.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든지 건설회사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체계적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게 확장하는 범위가 얼마나 크냐.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위기의 그걸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넓으면 사실 위기는 막아야죠. 근데 이 건설 회사들의 위기는 큰 경제적인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건설업이 금융업까지 가면 네. 그러면 체계적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거고. 이제는 금융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니까 먼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본질이냐면 첫 번째는요. 한국의 이게 부동산 PF가 전체가 134조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금융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에 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투자는요, 대출은요, 실물 자산에 투자한 거라고요. 대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쵸.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입니다. 이건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버텨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요, 외환 관련된 차입일 때만 확장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IMF는 뭐냐면 외환을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예요. 네. 근데 부채인데 원화로 된 부채는요, 막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건설회사들은지 부동산 PF의 구조조정과 뭐 워크아웃건 법정 관리가 체계적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가 있고, 그리고 원화로 된 부채이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두려워해서 하나도 터지면 안 돼. 모두 다 살아나야 돼. 이러면 같이 공멸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 구조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불거져야 돼요.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막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이 화해하면서 그래, 다 살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2023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래서 부동산 PF에서 폭탄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폭탄이 터질 그 가능성 퍼센트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저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금융위기냐 금융부실이냐 이 개념을 두 가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금융부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은 마치 이 살얼음판을 건너는 느낌? 그러나 이 얼음이 깨져서 사고가 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다만 이 살얼음판을 걷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24년 연내에 계속 존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초의 주제이지만 연말까지 부동산 PF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슈화해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아마도. 그만큼 부실의 여건인 거예요. 이게 경기에 하방 압력을 주는 거죠. 다만 이 부동산 PF라는 위험 요소가 우리 한국 경제에 등장했는데 이 위험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채권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사도 알고 있어요. 국민도 알고 있어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앞에다 두고 위험으로 뛰어들지는 않아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로 뛰어들 사람이 없어요. 낭떠러지를 우회할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들을 구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선별해서 도산시킬 건 도산시키겠다. 이것도 낭떠러지로 가는 금융위기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건설사가 있다. 그럼 건설 현장이 있다. 그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럼 식당 아줌마도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어요. 네. 그 건설 자재, 시멘트, 모래, 벽돌, 그 수많은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다 어려워요. 이게 다 부실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PF라는 문제가 계속 잔존하기 때문에 경기에 좀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존재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 리스크, 그 체계적인 붕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라는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몸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경영 전략이에요. 절대 위험을 우리가 가져가지 말자. 그러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고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 사업이 있다. 대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설 사업 말고 인프라 사업 중에 뭐 체육관을 짓겠다. 아니면 테니스장을 지어서 나 테니스장 사업해보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 몸살이는 과정이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진 않아요. 다만 대출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활력을 잃는 거죠. 그런 그렇죠. 모습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침체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맑은 날 우산 빌려주고요. 비 오는 날 우산 뺏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이요. 아니 어려울 때 더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고 우량 사업들에 대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의 주체들, 돈을 꿔준 사람들의 책임을 지금 묻지 않고 있다, 아무도.
그냥 어려워지니까 대출 안 해주는 걸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교수님. 네. 아니 어렵는데 돈 꿔달라고 했는데 야 우리 이제 안 꿔줄 거야. 라는 순간 그게 말이 됩니까? 피해가 전가되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능력을 묻는 거예요. 제대로 선별해서 지원할 건 대출해주고 여기서 금리도 좀 낮춰주고 그래야지 지금 은행 뭐 대출단에서는 심지어 여기다 대고 금리 더 올리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돈 빌려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아니 무슨 가치가 말이냐?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실물 경제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개되는 순간 우리 경제가 시스템적으로 붕괴돼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이 시스템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금융사도 법인입니다. 금융사도 돈 벌기 위해 존재해요. 근데 리스크를 떠안아가면서 이런 부실한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부동산 경기가 당장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상황에서 돈을 적극적으로 대출해준다? 그 금융사도 돈 벌 때 돈 벌고 또 지금 같은 때는 안전성을 챙기는 게 맞는 대응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산업적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차피 산업이잖아요. 시장도 있고 이게 어렵다고 해서 끝날 시장이 아니라고. 누군가 집을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계속 집이 지어져야 되고 이런 어떤 돌아가야 유기적인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돈을 꿔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선별해서 꿔주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은 안 꿔주지. 근데 돈을 꿔줬다가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야 경기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안 꿔줄 거야. 꿔주세요. 그럼 금리 더 줘. 이런 식으로 약탈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채무자들의 문제도 저희가 지적해야 되지만 채권자들의 의무와 그리고 권리만 요구하지 말고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아주 직관적으로 보면 어려웠으니까 돈 안 꿔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무너진다고요. 대표님 네. 근데 왜 답을 회피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 문제야? 대출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공지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한테 해주지. 답변을 안 해주세요. 교수님한테 해주지. 혹시 해주세요? 우량.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씀 네. 주셨는데 네. 채권단에도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가는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금융산업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웬만한 우리 비즈니스들은 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했어요.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세계 어딜 가도 미국을 가셔도 캐나다를 가도 일본을 가도 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쓰고 우리나라 자동차 타고 우리나라 텔레비전 보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 서비스만큼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 평가 능력이에요. 가치 평가 능력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쿼티, 어떤 자산 가치 평가 능력이나 기술 가치 평가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땐 대출 안 해주고 좋을 때는 해줘요. 심지어 지금 같은 경제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뭐밖에 없어요? 기술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니까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살릴 건 살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22년, 23년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 경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금리는 언제까지 낮은 금리로 유지될 것인가? 언제부터 금리가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진단하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해내면서 대출해줄지 여부를 깐깐하게 판단해서 대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대출을 그냥 무분별하게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또 하나 뭐냐면 왜 이제 금융기관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이고 건설 사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레버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건설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큰 축이 지금 논의가 빠져 있어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금융 쪽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회사들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이제 2023년 부동산 PF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이 근원적인 개혁과 변화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10년 전에 똑같은 일,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를 찍었고 건설사들이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 넘게가 망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 겁니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석 가리기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국책 사업들 그냥 빨리빨리 속도를 높여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담겼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왜 묻기도 전에 웃어요. 네. 아니 그게 저는 의문시되는 네. 게 과연 진짜 경제를 살리려고 하시는 네.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린벨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건 선후관계가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그린벨트에서 할 일이 있을 때 그린벨트를 푸는 거지. 그린벨트를 풀어놓고 할 일을 찾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풀어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땅 사놓고 지역 경제를 망가뜨려요. 와서 오피스텔 지고 분양하고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진짜 할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걸 보고 그린벨트 풀어주면 돼요. 그린벨트를 왜 먼저 풀어줘요? 선우가 바뀌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산업정책과 과연 그 땅에서 뭘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그린벨트만 풀어준다? 전형적으로 1970년대 방식이라는 거죠. 그때는 풀어주기만 하면 그냥 와서 할 일이 있었어요. 지금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환상에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단 말이죠. 아, 그린벨트 풀어주면 땅값 오르고 나한테 좋겠네. 할 일이 없는데요? 가서? 그러니까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이상하다. 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정부 정책 방향에서 그러니까 크게 4가지 골자였는데 그 4가지 골자 중에 4번째 골자가 잠재적 위험 관리였어요. 네. 이 잠재적 위험 관리가 이 큰 틀에서 4가지 그 스킴에 들어간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위험 관리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인식을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잠재적 위험 관리 안에서 그 위험을 꼽았는데 그 2가지가 하나가 부동산 PF고 하나가 가계부채. 그 2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게 그 정부 정책 방향성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 경제 또 부동산 PF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은 고민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냥 이 도시개발이라는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이 방송,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체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몇몇 분들은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뼈가 시리도록 체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인구 감소, 자꾸 왜 인구 감소한다고 그러지? 전혀 인구 감소 체감을 못 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통계적으로 인구 감소인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양분되냐면 그 인구 감소는 수도권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방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인구 감소가 왜 나타나는 거냐? 물론 저출산도 있지만 인구가 떠나서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지방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거나 뭔가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떠받들게 만들거나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인구를 유입시켜야죠. 인구를 이동시켜야 돼요. 네. 인구가 이동할 만한 요인을 만들어야 돼요.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그 유인이 뭘까요?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방에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 누구나 원하는 그 일자리가 지방에 있으면 갈 거예요. 그런 대책들이 없는 한 차라리 그린벨트 푸는 일은 말씀하신 대로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다. 그런 일들이 먼저 전제가 되고 인구의 유입의 유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린벨트를 풀던가 그 사용 유인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지 먼저 푸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많이 잠재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what이 아니라 how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뻔한 말이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고요. 이 기회가 저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다가올 이 부동산 PF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기회라고 전 봐요. 이 기회를 갖고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향후 10년과 20년이 결정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왜 드리냐면 부동산과 건설업은요. 가장 생산성이 낮은 산업들이에요. 어떤 나라고요. 지금 경제 성장을 하는데 개발도상국을 빼놓고 뭐 건설 경기 부양해서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정책을 네. 쓰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자본 생산성이. 건설회사가 공장에 있는 건설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러게요. 이건 서비스업이에요. 그냥 네. 금융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에 대해서 탈피하는 그런 계기로 말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대출도요. 부동산의 대출이 줄어들면요. 생산성 있는 대출과 혁신 기업들의 대출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담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래서 망할 경우 망하고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한테 책임 지우고 그게 채권자든 채무자든 공평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정성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지만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예, 두려워하지 말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고요. 많이 빠져서 30%, 40%예요. 그러면 다시 오를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빠질 걸 두려워서 또 부양책 쓰고 막 그린벨트 풀어주고 재건축 한다고 막 난리치고 이러면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는 이제는요 희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과정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막지 말고 그렇죠.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그렇죠. 예. 구조조정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리를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또 부동산이나 건설 산업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낮추고 탈피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단기적 처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땀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야외에서 운동을 격하게 하는데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쉴 때 땀이 얼면서 감기에 잘 걸려요. 네. 감기 걸릴 때마다 병원을 가요. 근데 감기 걸릴 때마다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겨울철에 땀이 흐르면 땀을 닦으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전환을 시도했어요. 감기를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감기 걸릴 때 병원 가서 처방받는 게 아니라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의 패턴 자체를 바꾸면 땀이 나면 땀을 닦는 그리고 다시 운동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니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비유 좋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부동산 PF, 가계부채, 금융부실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 처방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이 건설산업, 부동산 산업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 이 가계부채에 기대어서 이 부동산 산업이 건설 산업이 일궈지는 이 구조적인 틀 또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단행하는 그러니까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이 기회에 이런 여러 부실 문제를 영구적으로 좀 처방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감기가요 조금씩 걸리면 근본적으로 고민 안 해요. 크게 하면 아파요. 그래서 정신 퍼뜩 들어서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감기가 걸릴 용기가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보배님들께서 네. 주신 해법은 담대한 구조조정과 중장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방송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세 분 오늘의 합의 괜찮았나요? 어떻게 케미 괜찮으세요? 쭉 갈 수 있을까요? 좀 이따 또 다시 싸우시죠. 오늘 보고 내일 안 보는 거 아니죠, 우리? 네. 앞으로 저희가 네. 쭉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반응 좀 남겨주시고요. 이메일로 뭐 시청 소감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한 제작진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다 담아서 또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좀 다른 데 가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매경의 창. 네, 알겠습니다. 가슴으로 진정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네, 뉴스의 패브를 찌르는 매경의 창.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